냉동 공기주화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존층 붕괴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설명을 했고, 오늘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트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준 PDF 파일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린하우스 워밍 아니면 글로벌 워밍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린하우스 워밍 아니면 글로벌 워밍을 일으키는 물질은 CO2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메테인 메탄가스, 그다음에 CFC, 그다음에 수증기 H2O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O2는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곳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가스가 CO2입니다. CO2. 그래서 발전소에서도 나오고 자동차에서도 나오고, 자, 그래서 지구 온난화, 말 그대로 지구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이 CO2, 이거를 이제 우리가 줄이는 방향으로 모든 그 엔지니어링 설계를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자꾸 CO2만 이야기하느냐? 위에 이제 가서 보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그 가스의 CO2, 메테인, 그 다음에 CFC, H2O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메테인은 양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H2O 수증기도 양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그 인공 가스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가스, 이것이 CO2,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냉동 공기주화 이런 데 사용되던 CFC가 이제 지구 온난화를 이제 유발하는데, 이제 CFC는 100%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man-made chemical,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이 화학 물질 중에는 유일하게 이제 CO2, 이 CO2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온 세계가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자동차도 사용하고 냉동 공기주화기도 사용하고 뭐 비행기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에너지 컨버전 디바이스, 에너지 변환 기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CO2를 적게 배출을 하려면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에너지 컨버전 하는 이와 같은 그 기기, 이 모든 기기의 효율을 높여야만 돼요. 효율. 그리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지금 냉동 공기주화를 하기 있기 때문에 냉동 공기주화 장비의 효율을 다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 효율, 그 다음에 에어컨디셔너 효율, 그 다음에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냉방, 난방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우리가 힙펌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힙펌프의 효율을 이제 높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이마트든지 어디 이제 가게 되면 그러면 에어컨이든 아니면 냉장고든 아니면 심지어 자동차에도 이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에너지 효율 마크가 붙어 있어요.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그래서 앞으로 다 1등급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또 그걸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왜 이루어지느냐.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잠깐 설명하도록 하고, 아까 오존층 붕괴를 막기 위해서 1987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 같은 경우는 1997년에 일본의 교토에서 교토 의정서를 이제 만들어서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CO2를 어떻게 하든지 줄여야 되겠다, 발생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이와 같은 그 논의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미국은 이제 여기 이제 참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온 세계가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CO2를 줄여야 되겠다.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은 바다에다가 가져다가 CO2를 바닷속에 이제 집어넣는 sequestration이라고 하는 이런 일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하와이 이런 데 가면 바다의 깊이가 5,000m쯤 되는데 그 5,000m 되는 데까지 파이프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래서 공장에서 나오는 CO2 이거를 포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 굴뚝에서 가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거기다 멤브레인 막을 이제 설치하게 되면 CO2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나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CO2가 이제 포집이 되면 CO2를 액체로 만들어서
그래서 sequestration 이런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저 바다 깊숙한데 5,000m 뭐 이런 데다가 가져다가 이제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오지 않게. 이와 같은 기술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면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나누어준 새로 이제 올려준 PDF 파일을 이제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 가서 보면은 그린하우스 이펙트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린하우스 이펙트. 그린하우스는 말 그대로 온실이에요. 자, 온실. 자, 온실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온실이 어떻게 따뜻해지느냐. 뭐 이것만 이해하면 그러면 지구가 왜 뜨거워지는지 여러분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온실이 왜 뜨거워지느냐.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온실 효과다. 온실이 따뜻해지는 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비닐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온실은 비닐막이 있어요. 그러면 햇빛 들어온 거는 이 안에 잘 가두어지지만 나가는 거는 나가지 못하게 이 비닐막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닐막이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태양에서 들어오는 놈은 쑥 이게 들어오는데 여기 비닐막 안에서 저 밖으로 나가는 이 복사열은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이 따뜻해지는 거다. 그래서 비닐을 치고 그래서 겨울철에 꽃도 기르고 또 여러 가지를 재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먼저 이 그림을 요 그림을 보고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태양이 있어요. 지구와 태양이 있고 여기 지금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비닐막이라고 생각하면 돼. 비닐막이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CO2, H2O, 메테인, 그 다음에 CFC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를 다 이렇게 막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점선으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들어오는 복사열은 잘 받아들이고 지구가 내는 복사열은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그 형태, 이러한 막의 형태, 비닐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게 바로 CO2, H2O, 그 다음에 CH4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막이다. 자, 지금까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화석연료를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CO2, 여기 막을 구성하는 CO2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이와 같은 복사열, 그 다음에 지구가 또 태양은 온도가 뭐 5,000도, 6,000도 이렇게 되고 지구는 온도가 이제 300켈빈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주 공간에 유한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건 복사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태양에서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고 또 지구가 복사 에너지를 내고 근데 거기에 이런 막이 있어도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그대로 막이 유지가 잘 됐어요. 균형을 잘 이루게 됐는데 근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CO2, 이 화석연료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서 CO2 방출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막이 더 촘촘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막이 촘촘해진 거하고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 비닐 효과가 나는 거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사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가시광선 이거 가서 보면,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빨강 쪽으로 가면 우리가, 이 얼트라, 우리 가면 인프라레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라색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얼트라 바이올렛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열 복사뿐만 아니라,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그와 같은 이 복사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레디에이션에 가서 조금 이제 공부하겠지만 V인의 displacement law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displacement law 이거는 램다 곱하기 t는 constant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사 에너지의 파장하고 온도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이게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태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에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 태양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온도가 예를 들어 6,000켈빈이다. 6,000켈빈이에요. 근데 이게 컨스탄트 하니까 태양에서 들어오는 이 복사 에너지는 파장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고 그다음에 지구는 이 표면의 온도가 300켈빈이 되니까 파장이 이제 긴 거예요.
파장이 길다. 이것만 이제 이해를 하면 그러면 쉽게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장이 짧은 거는 CO2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도 파장이 짧기 때문에 안으로 예전처럼 그대로 들어옵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들어와요. 파장이 짧으니까. 그런데 지구가 내는 파장이 긴 복사 에너지, 이놈은 이게 막이 촘촘해지면 촘촘해지기 전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면서 내추럴하게 이렇게 균형을 이루었는데 이제 CO2는 이제 많이 방출하다 보니까 이 막이 촘촘해졌다. 촘촘해지니까 파장이 긴 지구가 내는 그와 같은 복사 에너지는 나가질 못하고 여기 나가질 못하고 이쪽 안에 여기로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가 온실을 만들게 되면 온실 안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지구가 따뜻해지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지구 온난화, 그래서 그린하우스 이펙트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이제 이거 설명하면 아마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봤을 겁니다. 이제 곰이 이제 빙하가 다 녹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극의 곰이 살 데가 없고 그래서 곰이 뭐 눈물을 흘리는 뭐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 여러분이 이제 봤을 거예요. 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온도계를 가지고 재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알래스카에 여름철에 이제 가서 보면은 그러면 빙하가 계속해서 깨져 내리고 이렇게 되면서 옛날엔 다 눈으로 덮여있던 이런 산이 이제 여름철에 가면은 눈이 다 녹아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냐,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게 정말 이산화탄소 때문에 100% 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로 이제 남아있다. 하지만 어쨌든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CO2가 거기에 일정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계공학을 하는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동차든 아니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든 하여튼 에너지를 사용하는 또 냉동 공기조화 이 기계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몇 천만 대 될 거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가 세계에 몇 대가 있을까? 그 다음에 냉동 공기조화 에어컨이 전 세상에 몇 대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전기를 얼마나 사용할까? 이걸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얼마만큼 이 발전소에서 이렇게 발전해서 화석연료를 태워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원자력의 사용이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세계 제1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자력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원자력 사용이 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지금 원자력을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세계 제1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원전 사용을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 그런 모든 기술이 그냥 다 중국으로 이렇게 유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엄청난 이 경제적인 손실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책이 이제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이 냉동 공기조화, 그 다음에 뭐 나는 발전 뭐 이런 거 이제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이것은 뭐 100% 답이 나올 거예요. 그 답은 뭐냐?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 지구온난화가 곰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느냐? 아닙니다. 이런 그림도 이제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여기 다 집이 물에 잠기는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미 갔다 왔을 수도 있는데 이태리에 가면은 베니스라고 하는 그런 수상 도시가 있어요. 물 위에 지어 놓은 거예요. 그 위에 길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빙하가 녹고 이렇게 되면서 바닷물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 수상 도시가 이제 완전히 잠길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 에너지 아니면 열, 이거 다 기계에서 이제 하는 건데, 기계공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돼요. 에너지 효율, 그 높이는 거는 냉동 공기 조화기, 여기 효율 높여야 되고, 자동차 효율 높여야 되고, 발전소 효율 높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 기기, 뭐 심지어 이게 핸드폰이든 아니면 컴퓨터든 하여튼 뭐든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모든 기기, 이 모든 기기의 효율을 높여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지구 온난화 그 현상과 가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설명을 했는데, 지구 온난화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이제 기온은 20세기 평균 기온이 얼마냐? 13.88도라 그래요. 그런데 2016년에 14.83도가 돼서 1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1도 올라간 게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전체 지구 표면에 내가 뭐 정확한 그 퍼센트는 모르지만 아마 70~80%가 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온도가 1도가 올라가게 되면 엄청난 양의 그 물이 온도가 그냥 1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구 온난화가 지속이 된다고 이제 생각하면 21세기 말 그러니까 앞으로 한 70년, 80년 지나게 되면은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가냐. 한 0.2m에서 0.6m 정도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베니스 같은 이와 같은 수상도시 또 전체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일본, 뭐 우리 인천만 해도 바로 이 앞에 바다 이렇게 접하고 있는 이런 지역, 여기에는 해수면 상승이 돼서 바닷물이 그냥 그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일, 그래서 섬나라 저지대 도시의 경우 심각한 침수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도씨 정도 지구 온도가 이제 변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해수면 상승, 이거 뭐 당연한 거고, 아열대 지방의 사막화 현상이 이제 증가하게 돼서 계속해서 사막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황사가 중국에서 이제 많이 와서 미세먼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구 온난화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뉴스를 통해서 듣고 이제 그럴 거예요. 저쪽 고비 사막 있고 이런 지역에 계속해서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북극이 이제 축소가 되고 또 대기와 해수 순환의 그 변화로 인해서 아주 뜨거운 여름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겪게 될 거고, 말 그대로 뜨거운 여름, 그 다음에 가뭄,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역에서는 폭우 등 여러 가지 기상 이변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은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생태계에 이제 이상 변화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은 전체 인류가 한꺼번에 다 죽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많은 나라들이 1997년에 교토 의정서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이산화탄소 가스 줄이는 거를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모든 국가들에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다 규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 양을 넘기게 되면 그러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벌금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예를 들어 뭐 러시아라든지 뭐 우리나라에 다 배출할 수 있는 양을 규정해 줬는데 우리나라는 그 양을 초과합니다, 지금. 초과해요. 이렇게 되면 규정된 그와 같은 양보다 사용하지 못한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는 규정된 그런 양보다 그 배출량을 더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나라에다 돈을 주고 그 배출권을 사와야 됩니다. 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산화탄소 세금을 지금 걷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 세금이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를 탄소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자동차 가솔린을 사든 아니면 뭐 에어컨디션을 돌리든 뭐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면 그럼 이제 탄소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탄소세 이거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배출량이 초과가 됐으면 뭐 당연히 우리나라는 너무나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초과가 되면 그러면 초과가 안 된 나라의 배출권을 이제 사용을 우리가 이제 사와야 되고 또 많은 나라들이 브라질 같은 이런 나라에 아마존 이런 밀림을 개발하지 말도록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줘야 돼요. 그래서 밀림 개발하지 말고 사막도 만들지 말도록 나무를 더 심게 하고 이러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 드는 거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권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냉동공기주와 에너지, 뭐 자동차 등 에너지 관련 이런 회사에 가서 취업을 하려고 하면 지구온난화가 뭐고 배출권이 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A4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로 해서 여러분이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나중에 숙제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에어컨디셔닝 그리고 리프리저레이션 여기에 대한 간단한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서 보면 Human beings have tried to make their lives more comfortable by environment control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 조절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지금까지 만들려고 시도를 해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우면은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피우든지 뭐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자기들의 이제 안락한 그런 삶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냐면 usually heating is easier than cooling. 그래서 난방이 대개의 경우 냉방보다 이제 훨씬 쉽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돼 있고 세 번째는 a practical refrigerating machine was built in the refrigeration era of the 19th century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냉장고, 뭐 에어컨 이런 거 너무나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냉장고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기는 19세기 그것도 말쯤에나 가서 이 땅에 이제 존재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 conversion from an absorption type to vapor compression type refrigeration was made in 1900 to 1930 with an introduction of a compressor.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이 19세기 말경에 냉장고가 이제 개발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곤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냉장고는 주로 흡수식, 이제 우리가 이제 흡수식, 그 다음에 증기 압축식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거는 증기 압축식, 전기를 이렇게 꽂아서 지금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스타일의 냉장고가 아니고 흡수식 냉장고였다. 이러던 것이 1900에서 1930년경에 압축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전기를 갖다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베이퍼 컴프레션, 이베포레이터 이제 끝난 다음에 증기가 나오면 그 증기를 이 압축기를 사용해서 압축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냉동기가 1900에서 1930년경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By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concept of central heating was well developed and people began to think about cooling for comfort. 그래서 1900년도 이제 시작할 때 아니면 1890년경 뭐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이제 중앙 집중식 난방에 대한 이런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은 중앙 집중식 냉방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윌리스 캐리어라고 한 사람이 에어컨디셔닝의 아버지로 불린다. 1876년에서 1950년까지 이제 살았는데 그래서 미국에 가면 유명한 냉동 공기주와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캐리어입니다. 그래서 캐리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대우 캐리어 이렇게 이제 해서 에어컨 이제 들어와 있고 지금 아마 대우하고 분리가 돼서 캐리어 에어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에어컨 제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캐리어라고 한 사람이 에어컨디셔닝의 아버지다. 그냥 이 정도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30년경에 압축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증기를 압축해서 또 전기를 사용해서 냉동을 이루는 아니면 에어컨디셔닝을 이루는 이와 같은 기술들이 급속도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토마스 밑줄리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이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존층 붕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오존층 붕괴를 일으키는 그러한 물질을 우리가 보통 CFC,
그래서 CFC에는 이제 Refrigerant 12, Refrigerant 11 이와 같은 그 냉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냉매들이 지금부터 한 70년, 80년 전에 이 토마스 밑줄리라고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그리고 듀폰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 의해서 프레온 가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증기 압축식 사이클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냉매가 필요했는데, 그 냉매에 사용되는 그러한 그 가스들이 독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어갖고,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없었고,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토마스 밑줄리라고 한 사람이 CFC 11, CFC 12 같은 보통 우리가 프레온 가스라고 하는 그런 그 냉매 이런 걸 이제 개발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본인이 직접 숨을 들이셔서 마시기도 하고 아무 인체에 유해가 없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고, 또 기존의 것에 비해서 성능도 좋고 이렇게 돼서 1930년 경에는 이와 같은 그 CFC 냉매를 미러클 플루이드, 기적의 유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한 50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와 같은 그 유체들이 효율도 좋고, 그다음에 사람에게 전혀 독성도 이제 보이지 않지만 저 대기권으로 이제 방출이 되면 대기권에 한 100년 정도 이제 거하면서 오존층을 붕괴시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이 한 50년, 60년 지나서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와 같은 프레온 가스 아니면 CFC 가스는 이제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 어찌됐든 이 프레온 가스 아니면 CFC라고 불리는 이런 가스를 처음으로 이제 개발해서 세상에 내놓은 사람이 토마스 밑줄리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 이름 정도는 하나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해야, 그래야 냉동 공기 조화를 듣고 또 뭐 상식적으로 누구에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뭐 인터뷰하러 갔을 때 토마스 밑줄리에 대해서 아느냐, CFC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 세상에 이제 에어 컨디셔닝 아니면 리프리저레이션 머신들이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떠한 조건에서 이런 것들을 구동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성능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냉동공조 학회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아메리칸, 여기 가서 보면 애슈레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7번에 애슈레이. 이거는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ir Conditioning Engineers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eating, 난방, refrigerating, 냉동, 그 다음에 air conditioning, 우리가 이제 냉방 엔지니어들의 학회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슈레이에서 냉동 공조 관련해서 모든 규칙들,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냉방부와 난방부와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 해서 많은 핸드북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레귤레이션도 만들고, 그래서 냉동 공기조화에 관련해서는 애슈레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전 세계 거의 모든 표준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에 대응하는 비슷한 기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Society of Air Conditioning,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이렇게 돼 있어서 옛날에는 냉동공조 학회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지금은 대한설비공학회라고 이제 이름이 돼 있고, 원래 이름은 여기 있는 것처럼 Air Conditioning, Refrigerating Engineers, 한국에 있는 냉방, 그 다음에 냉동 이런 거 하는 그 엔지니어들 학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학회에 많은 자료들을 가져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번역하기도 하고, 또 냉방부와 난방부와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하려면은, 그러면 저 도시마다 여름철, 겨울철 이렇게 사시사철 이렇게 시간이 변하고 할 때 밖에 온도가 어떻게 되고 습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핸드북으로 이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한국에서는 대한설비공학회가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냉동공기조화 이 과목을 들었으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에어 컨디셔닝 용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맨 위에
historically, air conditioning means cooling or improving the indoor environment during the warm months of the year. 지금 우리도 에어컨 사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여름에 방을 시원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교회나 이런 건물을 시원하게 한다든지 이런 의미로 에어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또 이제 미국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에어 컨디셔너 아니면 에어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제 냉방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however the term air conditioning bears more literal meaning so that it refers to the control of temperature, humidity, cleanliness, air quality, air circulation, etc. as required by occupants and the product in the space. 자, 에어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공기의 그 질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에어 컨디셔닝 이야기하면 단순히 냉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번 코र्스에서는 냉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공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꾸느냐? 템퍼러처, 온도를 바꾸고 휴미디티, 습도를 바꾸고 또 클린리니스, 그래서 밖에서 오염물질 같은 게 이게 들어온다든지 또 여기 내부에서 이제 공기가 순환하게 되면 많은 오염물질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두면은 그 안에 사는 아니면 거주하는 이 직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결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고쳐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걸 우리가 에어의 공기의 질을 바꾼다. 또 어떤 것도 있냐 하면은 공기가 순환이 되는 서큘레이션 되는 그 양도 우리가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거 하는 거를 한마디로 에어 컨디셔닝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에어컨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까지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주로 냉방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요 근래에는 이런 말 대신에 environmental control, 환경 조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대체 용어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nvironmental control. 자, environmental control은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한라공조, 지금은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었는데, 냉동 공기조화를 공부하고, 그리고 에어컨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 내가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할 때 대학교나 아니면 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가기를 이제 가장 희망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한라공조입니다. 한라공조. 지금 아마 한원공조인가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 등 이런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에어컨 이 모든 거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이제 한라공조예요. 자, 그러면 자동차가 수출이 된다. 특히 이제 미국 하나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미국에 극도로 추운 데가 있고 극도로 더운 데가 이제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같은데 겨울철에 가면 보통 뭐 영하 30도, 40도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게 되고 또 여름철 되면 애리조나 같은데 보통 이제 45도, 조금 더 사막으로 나가면 50도 이제 이렇게 이제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차가 한번 나가면은 10년, 15년 동안 에어컨디셔너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에어컨을 우리가 만들든지 아니면 새로운 차를 만들든지 이렇게 되면은 에어컨을 장착을 해서 그래서 15년 정도 견딜 수 있는지 견디지 못하는지 수명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뭐 6개월이든 얼마 동안 뭐 알래스카를 보내고 애리조나를 보내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라공조나 뭐 두원공조나 이와 같은 자동차 에어컨 만드는 회사에 가면은 이런 그 교실만한 이런 크기에 인바이러먼탈 체인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조절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조절 방 안에다가 이제 차를 집어넣고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애리조나 피닉스 기후를 우리가 이제 묘사를 해서 이 기후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하고 버튼을 누르면은 그럼 뭐 그것도 애리조나 피닉스에 5월이냐 6월이냐 7월이냐 또 오전 1시냐 2시냐 아니면 가장 뜨거울 때 오후 1시냐 2시냐 이런 모든 조건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돼서 우리가 애리조나 피닉스에 가지 않아도
애리조나 피닉스의 모든 것이 그대로 이제 모사가 돼서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이제 달리게 되면 뭐 50km/h로 달릴 수도 있고 100km/h도 달릴 수 있고 그런 바람이 이제 오거든요. 그럼 모든 조건을 다 모사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리조나 조건으로. 이런 상태에서 아리조나에 차를 보내지 않고도 그 안에서 뭐 3달이든 4달이든 그와 같은 그 아주 혹독한 조건에서 이제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차를 내는 겁니다. 아니면 새로운 에어컨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래스카, 앵커리지 같은데 그렇게 추운데 직접 차를 보내지 않고도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알래스카 앵커리지라고 이제 세팅을 해놓으면 그러면 뭐 가장 추울 때가 뭐 1월 15일 가장 추울 때가 밤 1시 뭐 이렇게 돼서 세팅을 해놓으면 알래스카의 모든 그 기후가 모사가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역시 속도도 변화시켜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차를 뭐 3달이고 4달이고 원하는 대로 그 안에 집어넣고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체인버를 인바이러먼털 체인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어떤 거냐? 한라공조 이런 데 그런 회사에서 만드는 냉동기 아니면 에어컨디셔너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인바이러먼털 체인버도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계공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줘야만 그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서 그래서 원하는 조건에서 그래서 수명 테스트를 하든지 뭐 6개월간 장기 테스트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가 또 에어컨이 제대로 잘 돌아가는 거 이런 모든 거 이제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필드 테스트 겸해서 이제 알래스카도 보내고 뭐 피닉스도 보내고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의 이제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어 컨디셔닝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에어 컨디셔닝의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e functions of air conditioning are as follows. 자, 에어 컨디셔닝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난방이 있어요. 난방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스페이스에다가 내가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온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 같으면 여기 안에 온도가 25도, 저 밖에 온도가 마이너스 10도면 자연히 열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대로 두면 춥기 때문에 이 안에다 열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과정을 우리가 heating process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this process may take different forms such as direct radiation, direct heating of the circulated air.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뭐 겨울철 같은 경우 낮에는 태양열이 이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태양에서 들어오는 복사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난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에 가서 보면 지금 대다수 아파트 우리가 사는 데는 에어 컨디셔너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에어 컨디셔닝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에어컨을 달 것이 아니라 히펌프를 달아야 된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 뭐 100만 원이다 이러면 히펌프는 한 130만 원 정도 주면 이제 사게 돼요. 그러면 에어컨은 여름철에 냉방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히펌프는 여름철에는 냉방을 하고 그러니까 저기에서 저 카세트에서 여름철에는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저 카세트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다수 집, 또 여러분이 이제 기회가 돼서 일본에 여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본에 있는 대다수 집은 다 히펌프로 냉난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 틀면은 곧바로 뜨뜻한 이런 바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다이렉트 히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히팅을 할 때 This type of heat transfer, which is accompanied by a rise in temperature, is called a sensible heat transfer.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50와트, 100와트, 또 많은 경우는 뭐 10kW 이렇게 열을 넣어주면 그리고 여기다 온도계를 가져다 대면 그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열 전달은 우리가 센서블, 감지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센서블 히트 트랜스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될 두 번째 프로세스는 humidifying process예요. 다시 말해 가습을 하는 겁니다. 습기를 이제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transfer of water vapor, water라고 이제 썼지만 그냥 물방울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증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To atmospheric air. Usually heat transfer is associated with this mass transfer.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공기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어 주려고 하면 그러면은 열 전달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물방울이 있으면 그 물방울이 증발을 해서 그래서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이 증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열 전달이 이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썼죠. Heat and Mass Transfer 이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아는 것처럼 이렇게 수증기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러면 이 습공기 안에 들어있는 워터 베이퍼의 양이 늘어나게 돼요. 그럼 우리가 보통 습도가 올라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에어 컨디셔닝을 할 때 우리가 다루는 이와 같은 그 미디움은 드라이 에어하고 워터 베이퍼하고 두 개가 혼합이 되어 있는 혼합 매체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워터 베이퍼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러면 이 혼합 매체 안에 워터 베이퍼의 양이 증가하게 돼요. 이게 증가하게 되면 엔탈피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증기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해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온도가 올라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숨겨져 있는 열이 전달이 된다. 이런 의미로 latent heat transfer, latent 숨겨져 있다. 그런 열 전달이다. 이제 숨겨져 있는 열 전달. 그래서 이제 latent heat transfer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지 잠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차가운 판 같은데 이런데 이 서큘레이션 되는 공기를 가져다 이렇게 닿게 하면은 그러면 응축이 생기면서 그래서 습공기 안에 있는 증기가 응축이 돼서 이제 밖으로 나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면은 이제 그 아파트의 거실이나 어느 방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러면 실내기가 있어요. 그 실내기 끝에 이제 한쪽을 가서 보면 그 호수가 달려 있습니다. 그 호수가 이렇게 벽을 뚫어서 저 밖에 베란다 쪽으로 이제 나가게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음식점에 이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실내기가 있는데 그 실내기에서 그 호수가 바로 그 방에 있는 어떤 병에다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이제 한참 틀다 보면 그럼 예를 들어 그 병에 담겨 있는 거 여러분이 가서 보면 그럼 한참 시간이 지나면 물이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쌓이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어디에서 이제 나오는 거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습공기 여름철에 이제 습기가 많은 그런 그 공기 그 안에 워터 베이퍼를 말 그대로 응축을 통해서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기가 저 실내기 안에 들어있는 이베포레이터는 약 7도 정도가 되는데 그 7도 정도 되는 그 면에 팬에 의해서 이제 공기가 불려가서 그 면에 이제 닿게 되면 그럼 순간적으로 응축이 되면서 물이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란다 밖에 이제 호스를 연결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음식점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보면 이와 같은 병에 물이 모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물이 다 차게 되면 물을 갖다 이제 병을 갖다 비우고 다시 가져다 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합니다. 여름철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경우 뭐 예를 들어 타고 가다가 물을 좀 구매해야 되겠다든지 좀 쉬어야 되겠다든지 해서 휴게소 같은 데 갖다 놓고 그리고 차를 끄지 않고 그리고 5분이고 10분이고 있다가 물론 에어컨은 켜고 이런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백업을 하고 그리고 가서 보면은 그럼 자동차 밑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똑같아요. 자동차 이 에어컨 그 안에 실내기가 있어요. 그 실내기 거기가 이베포레이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7도 정도 되는 그런 냉매가 이제 흘러가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냉매가 흘러갈 때 이 습기가 많은 이런 공기 이 공기가 와서 그래서 이제 이 면에 이제 닿게 되면 응축이 돼서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제습기 이야기도 했는데 제습기 집에서 이제 아기들이 있거나 이럴 때 여름철에 장마철에 이제 습기가 많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빨래를 널어 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집안에 굉장히 이제 습기가 많아져요. 또 장마철에 이제 습기가 많아지고 이런 경우에도 이 제습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냉동 공기 조각인데 그 안에 차가운 이베포레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베포레이터에 공기가 이렇게 불려서 들어가게 되면 그럼 그 안에서 이 습기 이와 같은 그 수증기를 응축을 시켜서 이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 3번에 있는 것처럼 자동차 에어컨 아니면 가정용 에어컨 그 다음에 가정용 제습기 뭐 이런 제습기는 가정용뿐만 아니라 뭐 여러 용도로도 이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 이베포레이터가 보통 7도 정도 된다. 여기에 습기가 많은 이와 같은 그 바람을 이제 불어넣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수증기가 응축이 돼서 떨어지는 거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dehumidification, 제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에어컨디셔닝 시스템 이제 공부하면은 그러면 이런 에어컨 아니면 이런 제습기 이런 거 말고 전체 빌딩에 대해서 예를 들어 63 빌딩 뭐 이렇게 빌딩이 있다. 그 빌딩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고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제습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이게 거의 같은 원리로 이루어진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